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정치에 뜻을 두신 분들의 정책, 소신, 또 관심 분야 등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으로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의 이현웅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네,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 옆에 있는 김수민 연구원부터 해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청주 여중생 사건 관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발제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은 굉장히 정치에 깊게 관여를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실 거예요. 나는 정치를 왜 하지?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저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아주 장밋빛 청사진들을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으로 인해서 행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의 역할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불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행, 그 불행의 구조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를 할 것인가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저 포함해서 3명과 또 정치권에 종사하시는 이제 입법과 행정 사이드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서 여중생이 안타까운 생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동안 한 100여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 지역 사회 내에서의 관계된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를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 사건 하나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또 이 사건 후에도 지금 전국에서 이런저런 여성과 약자를 향한 많은 성범죄와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 더 큰 비극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미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크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교육기관의 체계의 재정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사건에서 그 교육 현장 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해서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교육청에서 교육청까지 신고의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제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 제가 납득하기가 절대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입법부에도 계셨고 또 행정부에도 계셨고 지금 여러 지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테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반드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 의무 그리고 보고 체계와 함께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확실한 시스템을 교육 현장 내에 갖출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의 교육청 내에서 대안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기대해야 할 만한 정도의 이제 향후의 재발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행정, 특히나 성범죄에 관련된 학교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김종대 연구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그 김수민 연구원께서 모두에서 어떤 불행을 막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저는 그 말씀이 좀 와닿네요. 개인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개인의 능력이지만 마땅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누군가 잡아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정치가 그 맨 앞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정말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건에 있어서 죽음의 배후가 3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1차 피해, 성폭력입니다. 그다음에 2차 피해가 또 상당히 심각한데 이건 죽음의 더 치명적인 배후입니다.
분명히 그 초기 진술이 경찰에서 있었던 동안에도 아무런 피해자 보호 장치, 또 가해자와 분리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고 뭐 해바라기 센터 같은 성폭력 센터도 외부 기관이라 뒷짐지고 있었고 김수민 연구원 얘기하신 대로 교육청은 남의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2차 가해가 진행됐는데 이 2차 가해는 전부 신고 후에 일어납니다. 네. 그냥 숨기고 있을 때는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신고 후에 더 그 압박감이 커지는 이게 2차 가해고 그다음에 저는 3차 가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게 좀 뭐 저기 우리 지역이 이게서 이런 일이 있다라면 모든 학부모들 또 모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공부는 하실 일이고 시민단체가 지금 거리로 뛰쳐나올 일들이고 그런데 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점검 가시고 교육청에서 성명 하나 낸 게 다예요. 그게 지금 김수민 연구원을 분노하게 해서 발제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무관심과 방치는 3차 가해다. 네. 죽음 이후에도 가해는 계속되는 것이다. 네. 그 피해는 시민 모두가 받는 거다. 지역의 품격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정치가 그 앞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정말 네. 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현웅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계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진보 교육감이 8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교육감, 모든 교사들이 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주저하겠죠. 이걸 올렸을 때 나의 인사에, 나의 학교에 어떤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육 질서, 교육 체제 안에서 뭐 지금 시대가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병호 교육관님이 지난번에 출마하셨을 때 가장 큰 공약을 인간성 회복에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김병호 교육감이 8년 동안에 만든 그 학교 시스템 내에서의 그 인간성 회복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제도와 어떤 모범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정당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 인격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있지만 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문제는 절대 수수방관하거나 비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덧붙여서 좀 내용을 사실 들어볼까요? 어쨌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이제 이 아주 극악무도한 가해자로 인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청소년의 문제다라고 굉장히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고 왜곡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너무 감정적이게 될까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까봐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네. 사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매뉴얼대로만 기능을 했더라면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충북교육청과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더 추가 이현웅 연구원 네.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대안은 교육 체제 내에서 그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집으로부터 쫓겨난 아이들, 집으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은 갈 곳이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추운 길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쉘터를 제공하는 거, 이건 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현실적인 대안일 텐데, 지역사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저거 다 아는 사람들인 거죠. 다 아는, 뭐 국회의원을 하시든 교육감을 하시든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잘못을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강하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지역에.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저는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잘 성장하면 굉장히 건강한 지역 공동체지만, 잘못 성장하면 오히려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감싸는 문화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오히려 네거티브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김종대 연구원.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웅 연구원께서 이제 제 식구 감싸고 서로 봐주는 지역의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일찍 우리가 잡을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사실 제가 그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그 위기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센터 예산에 거의 예결위원 활동하면서 몰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의원님 그거 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 국비 예산 확보해 놓으면은 지방 정부에서 싫어해요.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매칭 펀드니까. 그러지 않아도 복지에 돈 많이 쓰는데 돈 더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뭐 좋아하고 뭐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피해자를 가해자하고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현웅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분리시켜 어디로 보낼 겁니까? 없어요. 그 학교 밖 청소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센터 예산을 해도 이게 뭐 지금쯤이면 벌써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그거 언제 져서 언제 수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사실은 어떤 청주가 지금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국 1위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대전 같은 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유별로 다 관리 체계가 달라요. 근데 우린 전수조사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인데 위기의 아동들이 가는 데가 아동센터인데, 아동센터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온다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홀어머니, 홀아버지 외부모 가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계도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어떤 우리 사회 약자들은 대부분 투명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으로 응답을 해주자. 이렇게 돼도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청에 가보십시오. 아동복지과는 발언권이 없어요. 예산도 제일 작고. 뭐 그거보다 덩치 큰 복지 예산들 엄청 많거든요. 노인복지도 있고. 그런데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있어요. 시스템도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말씀하시고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바로 지금 심폐소생술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님이 오늘 주로 말씀하신 건데, 엄정한 책임 추궁. 네. 수사하면서 제대로 진술했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려줬느냐.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 대해서 누군가 검토했는가. 학교가 원래 고발해야 됩니다. 학교에 와서 상담하고 거기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게, 본인이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나서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육 기능으로서의 어떤 본질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은 어떤 비상대책 회의라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는 약속이 시민들한테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정치가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다. 네네. 길게 보지 말자. 예. 이것은 즉각 실행해야 될 문제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상 유명무실한 어떻게 보면 도표상의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짧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예.
듣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강론상에서의 뭐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 특히 이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관점이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제도와 대응책에서 피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현웅 연구원께서 이번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힐링도시 청주 듣겠습니다. 예. 청주가 발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풍요 그리고 또 행복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의 경제력은 뭐 GRDP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청주의 재정 자립도는 29점 몇 프로 정도 되죠. 30%가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업 구조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향후에 5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 평의 산단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세종시와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맞출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으로서 청주 시민들의 아까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삶의 문화,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삶의 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어떤 도시일까요? 답을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뭐 여러 이제 지표를 가지고 가까이 있는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뭐 충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청주가 갖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의 어떤 매력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굳이 찾는다면 저는 청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주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청주 역사 문화의 어떤 소재들, 탄소 연대 측정으로 보면 15,000년까지 올라가는 소로리 벽시, 세계 최초의 농작의 흔적이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죠. 그리고 직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 독일은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를 엄청나게 78년 늦은 걸 마케팅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데, 흥덕사지는 그냥 덩그러니 그냥 한 칸짜리 집 하나 덜렁 있죠. 사람들이 평소에 청주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화, 역사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청주 시민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발전시키고 네. 이것이 지역의 경제력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이 돼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또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힐링 도시를 하나의 청주의 아이덴티티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현웅 연구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우리 김종대 연구원 저부터 할까요? 먼저 듣겠습니다. 뭐 참 좋은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소로리 벽시 좋죠. 근데 그 테크노 산업단지 만든다고 다 뭉개버리고 있어요. 유물 쏟아져 나오는 거 지금 수장고도 없어 다 버릴 판이에요. 경주에 갖다 놨어요. 자, 이 힐링 도시 청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멀쩡한 가로수길 도로 넓힌다고 가로수 싹 빼버리고 그 청주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인데 지금 황폐화됐습니다. 아니 2차, 3차 외곽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거 하나 남겨두면 안 됩니까? 거기에다가 요 옆에 구룡공원, 그 시민공원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뭐 또 개발 열풍이 불고 있어요. 농촌의 난개발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소각장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오염 물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힐링 도시가 아니라 복장 터지는 도시. 힐링이 돼야 되는데 네네. 힐링이 있는 그나마 공간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해서
청주에 들어올 때부터 옛날에는 뭔가 푸근하게 치유되고 위로받는 그 느낌이 지금은 오면은 이게 그 옛날 그게 다 어디 가고 네. 한마디로 천불이 난다. 복장이 터지는 도시다. 네. 그래가지고 힐링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힐링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도시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정치와 행정에 했던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좋은 말씀 뭐 여러 가지 직지 소로립 없이 또 뭐 대청호수 미호천 무심천부터 헤어지는 이 문화적 자산이 다 연계되고 활용될 네. 수 있도록 진즉 이현웅 연구원 같은 분이 좀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했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예, 예. 이게 지금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힐링 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명확히 그 저기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개발하나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난개발식의 어떤 도시 팽창 정책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힐링 도시로 우리 김수민 연구원이 그 저기 주로 그 국회에서 문화관광의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일 일 많이 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역사 문화로부터 이거를 회복하고 네. 복원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공간으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저기 가짜 성장이냐 회복 탄력성이냐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뭔가 이런 그 방향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놔두면은요 네. 힐링은커녕 더 복장 터져요.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발제를 도시 브랜딩으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 전문 분야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뭐 이런 빅데이터 이제 사이트 같은 데서 청주, 뭐 전주, 뭐 창원 이렇게 우리 도시와 비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의 연관 검색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에 청주를 치면은 CGV가 나와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은 전국에 수두룩 빽빽 다 깔려 있는 CGV가 나오겠어요. 네.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 죄송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고 네. 청주를 검색하면 사건 위주 그것도 뉴스에서 나온 비극적인 사건들 예. 얼마 전에 그 영유아 그 버려졌던 네. 거라던가 뭐 성폭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 위주의 검색어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 브랜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은 자연환경, 문화시설, 뭐 먹을 곳, 여가시설, 쇼핑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달라붙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현상 유지라는 건 뒤처진다는 것과 동의어인데 이게 현상 유지는커녕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도시 브랜딩 측면에서라고 꼭 이제 현황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사실 그 지점에서 오늘 이제 연구원님께서 이제 힐링 도시 뭐 어디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역사를 조금 디벨롭 시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나 이 결론까지 이르는 솔루션까지 이르는 요 과정 등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모델인가라는 부분은 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사실 뭐 아마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AI, 뭐 메타버스, 기타 등등 사실 앞으로 부상하는 신경제라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사실 어떤 유형의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무형의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더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을 것인지 그 지점에서 이런 지역 기반의 컨텐츠 개발이 아니라 제가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창조 도시의 창조력을 높이는 시민의식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새로운 실마리에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빅데이터를 조금 오기 전에 좀 봤어요. 네. 네이버를 검색량, 버즈라고 하죠. 검색량. 예. 청주와 관련돼서 버즈량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뭐 문화, 뭐 관광, 뭐 맛집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버즈량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버즈량을 봤는데 그래프를 보면 여기 파란 게 하나 쭉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바닥이거든요. 버즈량의 비교를 보면 네네. 파란 게 뭔데요? 이거요. 이 날이 날짜를 보니까 2017년 7월 17일이에요. 그날이 뭔가 있어서 내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버즈량이 많았을까, 청주에 관련된 전국적인 검색량이 많았을까 했더니 그날 청주에 큰 수해가 났더라고요. 네. 수해가 나서 재난 지역 선포되고 뭐 이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청주를 사람들이 검색하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청주가 참 매력이 없는, 특징이 없는 이런 도시인데 앞으로도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또 정부, 지방 정부와 또 정치권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추가 의견 있으실까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김용대 연구원. 일단 우리가 역사 속의 인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체험은 청소년들한테 대단히 중요하고 예. 우리의 문화적인 토대, 역량, 또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역사를 주로 많이 오늘 말씀하셨고 우리 김수민 연구원께서는 저기 그 창조라는 네. 키워드로 얘기하셨고 저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안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사 위주로 보여주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만 효과가 반짝이고 별로 없어요. 직지 문제의 본질은 직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런 탐험의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의 힘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은 무슨 박람회, VR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감각적으로는 다가갈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전 세계를 다 뒤집어서라도 로마 교황청에 가든 프랑스의 루브르를 가든 간에 이것을 찾아내려는 집요하고 그 역사에 대한 우리가 그 반드시 복원하게 되었던 신념화된 전사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그것이 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그 많은 어떤 그 보여주는 공간은 그 결과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출발점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다음에 직지 얘기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예, 이거는 저기 하도 우려먹어가지고 이제 뭐 곰탕도 아니고 매일 삶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다른 쪽은 다 버리고 있어요. 아까 말한 소로립 없이 철기시대 문명, 백제 유물 지금 그냥 사거리 콘크리트로 밀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기 저 박물관이나 이런데 역사학자, 뭐 박물관의 학예사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수장고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부심이 넘치는 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중심기관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밀어붙이면서 시민 속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이런 면에서의 어떤 그 회복성을 갖춰자는 거 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수민 연구원, 예,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그 청주 특히 이제 충북 그 외곽 지역은 사실 관광지가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특히 네네. 청주의 문제점이 이제 무생무치라는 부분에 대한 모든 분들의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도시의 다양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사실 이렇게 강론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디에 돈을 얼마를 쏟고 어느 예산을 해가지고 SOC를 얼마 두고 이게 아니라 사실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창조성에 기반한 발전 방향으로 그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현웅 연구원 마무리 발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충북이 갖고 있는 자본 동원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가 있어야만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북에 한번 놀러 오겠죠. 그래서 청주와 충북이 갖고 있는 자본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예비 타당성, 제가 KDI에 뭐 11년 연구원이 있었지만 도심 그 지하로 해서 뭐 철도를 파신다고 하는데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그 자본을 개인 돈처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정말 지역이 성장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소론이나 아니면 직지나 이런 쪽에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관련해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다. 저 오늘 아주 대놓고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우한내 우리 동포들, 교민들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투쟁에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운기로 맞고 물리적 투쟁까지 하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됐느냐? 주민들의 높은 역량, 수용 이런 거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된 것이죠. 그때 나왔던 성명들을 제가 아주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동포를 그렇게 우한 교민을 받아들이는데도 그 진통을 겪었는데, 이번에 아프간에 특별 협력자들이 온다는데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되겠냐? 전 사실은 그 걱정했어요. 이건 제가 진천 음성 주민들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편히 쉬다 가시고 한국에 잘 정착하시라는 이런 메시지로 환영의 메시지가 제 일성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전국에서 진천몰 사실은 음성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해외에서도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엄청난 찬사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특별 교부세라든가 또는 지역의 SOC에 대한 지원 논의가 되고 있는 등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해서 이것이 세계와 만나는 진천 음성이 됐다. 저는 이 점을 바라봤을 때 이건 하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난민 반대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가면서 한 건데, 이것은 무슨 거창하게 보편적 인류애라든가 우리 국가의 책임 있는 국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는데 저들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건 불가피한 일이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네. 이런 게 지역의 민심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어디에 정착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수용하는 기간, 이것이 한 6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특히 진천 음성의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범죄의 온상이고 코로나 확진이 주로 거기서 일어나는 나쁜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범죄율은 우리 국민 평균의 7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불법 체류나 기한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절대 이방인들이 아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다 떠받치고 계시고 1년에 1조 8천억 원의 소득세를 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프간이 왔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순혈주의,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에 가졌던 민족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부터 일탈해서 이제는 세계와 만나는 열린민족주의, 우리가 하나의 중견 국가로서 책임지는 국가로서 제대로 품격을 주는 이런 전환의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잘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념물도 만들어서 이것을 분명히 기릴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승화시키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는 하나의 작은 지점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이질적인 문명을 만남으로써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의 미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작은 실마리를 포착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천 음성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작년 올해 일어난 시민들의 지역주의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초월해서 보여주는 높은 시민의식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대응 역량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더 구체화해가지고 확산시켜야 된다. 마치 이 말씀이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오인돼선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온 아프간의 특별 협력자들은 반이 영유하고, 그다음에 설령 아프간인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또 서울의 무슨 연수센터에 있는 동남아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좋은 아시아적인 역량을 흡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용국가, 포용국가로서 아시아의 스웨덴이 되는 거다. 아시아의 핀란드가 되는 거다. 그래서 ODA 공적 자금 예산을 올해 정부가 17%나 증액했는데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그 국제개발 원조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 스웨덴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품격 있는 국가로의 전환으로 가는 건데 그 시작은 저는 진천 음성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중견 국가 미들 파워로서의 대한민국이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 그런 점에서 아프간의 손님들은 매우 귀한 분들이다. 이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웅 연구원? 네. 네, 외국인들에 대한 그 차별 없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걸 이제 많이 말씀하셨죠. 또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구성으로도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인종과 학벌과 뭐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 사회인 거죠. 아까 처음에 주제인 것처럼 아이들이든 여성이든 뭐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고등학교든 초졸이든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인권을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에 와서 충분히 사람 일꾼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역할들을 대한민국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실은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백인을 뺀 나머지 인종에 대한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시각과 문화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내 선진국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이제는 하나의 리딩 국가로서 세계에서의 역할이 또 그만큼 주어지는 거잖아요. OECD 가입 국가로서 ODA 자금도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물론 한국을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외에도 그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그런 난민으로 정치적인 난민으로 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재야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선진국에서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서 다시 한국에 와서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고 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진천과 음성에서 우리 뭐 난민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뭐 기여자 단어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입에 익숙한 단어는 난민이니까 이제 그 이라크에서 오신 난민들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여주시는 거 봤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꼈고 굉장히 자부심, 충청도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지역구인 율량동에 얼마 전에 그 장애 학교가 2023년에 이제 탑을 떠가지고 이제 개관이 되는데 그 장애 학교를 두고 맘 카페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됐으면 좋겠네요라는 시민들, 특히 엄마들의 그 댓글이 굉장히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시민들의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근데 네. 사실 이번에 그 진천으로 이제 그 분들을 300명의 이라크인들을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가 사실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이 300분의 신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않았을 수도 있다. 네. 세 번째, 향후 대책이 미비하다.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전제는 이 300명 아니면은 더 앞으로 뭐 1000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주한미군 센터에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흑백 논리로 빠져서는 전혀 이 대화에서 저희가 그 네네. 바람직한 대화를 흐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국가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전체 감도와 정서적 수용도를 고려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참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네. 부분에서 사실상 뭐 부정하실 수 없을 텐데 세대 불문 반난민 정서 그리고
이제 상상 속이 됐던 현실 속이 됐던 무슬림 공포에 대한 시민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 예.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무리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급진적인 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300명들이 진천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이랑 정부의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예. 자, 두 분 연구원의 의견까지 들으셨는데요. 예, 더 하실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암암리에 우리가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 담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세계를 6개 문명으로 나누면서 결국은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은 충돌한다고 보는 게 문명 충돌의 담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강한 설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정서도 우리 사회도 많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견국가로 3만 달러 소득이 넘어가는 국가로 성장하면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정치에 있어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 억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한편으로 반난민 정서가 있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게 어떤 세계화될 준비가 돼 있는 열린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수출국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고 감동받고 싶어하는 또 이정서도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진화해가는 현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세계와 만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일본이 아시아를 마치 제 안방처럼 그냥 원조마니하고 생산 라인 오프쇼어 해가지고 해외 기지 짓고 해가지고 만들어놨지만은 속빈 강정이 됐을 때 우리는 인권과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그다음에 어떤 가치 기반의 어떤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내놓는 나라 이렇게 하면 세계는 보답을 해줍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 매력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한국이 그동안 한류로부터 시작해 반도체,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떤 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공의 신화를 쓴 이면에는 우리의 높은 어떤 품격과 어떤 가치 기반의 어떤 세계를 향한 접근이 또 한 축에는 보완제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민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이 공로자들 데려오는데도 실패하고 일본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런 어떤 해외에서의 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높은 역량을 보여준 데 이어서 성공적인 정착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있을 때 얼마나 반대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정착 잘하고 취업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공 사례는 우리가 뭔가 조금 여론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난민의 문제를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국제사회가 해결할 일입니다. 어느 한 국가 정책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문제지 대한민국만 난민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봤자 효과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작은 성과 자체를 우리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면 족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엔 정말 잘하셨다. 이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태리 메디치 가문에서도 보고 여러 역사 사실로 봐도 오픈된 시스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융합한 민족과 문화만이 융성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분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다 하나의 우리 문화로 융합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종대 연구원 마무리 발언 짧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250만 외국인 시대에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중견 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고 어떤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이제는
편협하게 갇힌 이 분단 국가에서 남쪽에 한 귀퉁아리 차지해가지고 섬처럼 갇혀 있는 폐쇄적인 식을 개방적인 식으로 열린 인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거를 우리는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드디어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충북정치발전연구소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이현웅, 김수민, 김종대 세 분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충북시사토론창은 가을 개편을 맞아서 방송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